더 많은 이권 집단들이 생기는 건 성벽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권을 가진 사람들이 격차가 커지는 건 바로 그것은 바로 성벽의 높이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6강에서 제가 think different, 그 기업가 정신과 혁신 경제, 사실은 이 분야가 제 전문 분야입니다. 제가 IT 뭐 기업을 제가 창업을 10번 이상 해봤고 지금도 2개를 경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21세기와 저는 인류 역사가 2000년을 기점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아마존, 이런 텐센트, 샤오미, 우버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지배하는 세상이 온 것이 엄청난 큰 거라는 거죠. 디지털 플랫폼의 시대와 그게 없던 시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디지털 플랫폼을 장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 거고, 왜 디지털 플랫폼을 장악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까? 그게 핵심이 밈입니다. 밈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밈을 장악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밈이라는 거 뭐냐? 대표적인 게 브랜드 네임이죠. 브랜드 네임을 딱 장악하면 세상을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럼 밈을 전파하는 수단이 바로 페이스북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에카스 아카데미 하는 게 바로 에카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밈 컴플렉스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생각의 체계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때 그죠? 알란 튜링이 처음에 이제 컴퓨터를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이 튜링이 나중에 그 청산가리를 주입한 사과를 먹고 죽는 과정. 그다음에 제가 튜링의 환생이 바로 이 사람이 1954년도에 죽었는데 자살했죠. 동성애자로 이제 범죄로 취급돼갖고 그래갖고 이 바로 동성애 표지인 사과를 애플이 55년도에 저하고 같은 해 태어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 사람이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 이분이 바로 항상 추구했던 게 바로 think different, 다른 것을 생각하라,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아이폰부터 구글, 안드로이드, 유튜브, 페이스북, 알리바바, 아마존, 샤오미, 유버가 다 디지털 플랫폼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디지털 플랫폼을 오히려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잘할 수 있는, 더 빨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타놓쳤다. 그게 다 정부가 이상한 짓을 해석을 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가 경험했던 사례를 쭉 말씀드렸죠. 제가 팍스넷을 만들게 된 사연, 그다음에 이때 제가 꽤 젊었어요. 그렇죠? 그런 사연, 그다음에 지금도 제가 그 핀테크 분야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좋은 세상, 새로운 그 역량 있는 국가를 만들려면 바로 디지털 플랫폼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그거에 진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밈을 우리가 전파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밈의 대표적인 그 다음에 아마 그건 맞죠, 도그마, 이데올로기, 밈,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단어에서 반야심경 얘기를 하죠. 반야심경의 핵심은 바로 오온개공이라는 뜻이 단어입니다. 오온개공. 관자재보살이 어떤 수행을 할 때 조견 발견했다, 알아냈다. 오온개공. 오온개공이 뭘까? 그런 얘기를 제가 하죠. 오온개공. 오온개공이 바로 수상행식인데, 수상행식 색이죠. 그걸 바로 에카스 모델로 설명하면 아주 쉽게 설명된다. 바로 수가 바로 받을 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디텍터입니다. 상. 받으면 그거 갖고 두뇌가 느끼잖아요, 그죠? 연상되잖아요. 냄새가 나면 아 이게 뭐 짜장면 냄새구나. 눈으로 보면 아 저기 어떤 여인이 안 교수가 아름답구나. 뭐 이런 상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행동을 하잖아요. 아 좀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그죠? 식. 진짜로 예쁘네 이런 생각 인식이 생기잖아요, 그죠? 잠못자. 그래서 색을 느끼게 되잖아요. 섹시하다 색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수상행식 색입니다. 이게 오온이에요. 5가지의 따뜻함. 이게 생명체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반야신경 설명하는 사람 처음 봤죠. 네. 아주 쉽잖아요. 진짜 진실에 가까운 거죠. 이미 석가모니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인간의 핵심은 바로 수상행식 색인데, 색은 사실은 여기서 섹시라는 뜻보다는 이 전체의 그 몸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상행식색이 공화다는 거예요. 공하다. 공하다는 뜻은 뭐냐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닐 수 있다. 그럼 뭘까? 예를 들면 일단 눈이 먼 사람은 다르게 보잖아요. 그죠? 귀가 먼 사람은 다르게 보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특히 상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같은 걸 보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도구마인 겁니다. 이게 바로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그죠? 바로 이 상이 바뀌기 때문에 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행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네가 생각하고 있는 도구마를 가지고 자물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게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면 네 인생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수련을 해갖고 너의 진실을 찾아내라. 그래갖고 그게 득도하는 거예요. 성불 한다고 그러죠. 그거를 가르친 겁니다.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불교. 이게 훨씬 더 쉽잖아요. 에카스 원리가. 그래서 이제 두뇌가 과연 나를 조절하는 게 누굴까? 개미 속에 이런 기생충이 들어가갖고 자꾸 풀로 올라가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개미는 자기가 올라가는데 자기 의지로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갓이라는 영화 보면 기생충이 머리에 올라가면 물로 뛰어듭니다. 이게 내가 행동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에서 조종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일교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황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인생의 의미는 뭘까요?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닭이 있잖아요. 닭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닭이 알을 매일 낳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진화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만 셀렉트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갖고 닭을 아주 좁은 공간에 놓고 매일 닭을 하나씩 낳게 만드니까 닭의 존재의 의미는 뭐예요? 자기는 알 낳는 기계입니다. 근데 통일교도의 존재의 이유는 뭘까요? 몇천 명이 동시에 천전 처음 본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그 중요한 결혼의 결정을 통일교에서 조정당해갖고 결국은 통일교를 살찌게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돈을 벌게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도구마인 겁니다. 도구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걸 알면서 이런 테러를 행위를 하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두뇌 속에 머리가 들어가 그 생각이 주입된 도구마라는 거죠. 그래서 도구마가 근데 인류 역사상 불과 한 200년 전까지 인류의 대부분은 도구마에 의해서 조종당해서 살았습니다. 도구마에 의해서 조종당해서 살면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후에 이데올로기 시대로 바뀌어요. 도구마는 과학과 충돌이 자꾸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과학을 가장한 이데올로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게 칼막스의 이데올로기죠. 실제로는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이데올로기 세우는데 실제로 전혀 과학적이 아니었지만 그 당시의 과학에는 맞았어요. 그 당시의 과학에서는 그럴듯했습니다. 근데 이 이데올로기는 결국은 특정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전파하는 단순화된 논리로 과학을 가장한 선전책인데요. 우리나라 최근까지 대부분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에 조종돼서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통진당의 이석기 같은 사람이 주사파라는 이데올로기를 이용해갖고 돈을 벌고 못된 짓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버림받아갖고 이제 감옥에 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데올로기나 도구마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가 우리 에카스 아카세미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를 찾아서 내가 주체인 참된 나를 갖고 있는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탈린 같은 경우도 이제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을 이런 질서를 유지시키면서 착취했고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과연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졌는데 바로 육체는 수상입니다. 수행, 그죠? 정신은 상과 식이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인간의 몸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죠? 이런 구조로 생겼고, 인간의 정신은 결국은 미임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때 그런 질문을 했죠. 생각을 멈출 수 있을까? 생각 멈출 수 있으세요? 해보세요. 노력해보세요.
생각을 왜 멈출 수 없을까? 뭐 같으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멈추려고 하는데 뭔가 멈추려고 그러면 뭔가 막 들어오죠. 갑자기 뭐 어렸을 때 얘기도 생각나고 어제 우리 친구가 뭐 했던 말도 생각나고 갑자기 무슨 먹을 것도 생각나고 뭔가 생각이 나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 존재가. 그걸 그 미임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빈 땅이 있으면 봄이 오면 거기 싹들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밭에, 산에. 근데 빈 공간이 있으면 꼭 거기서 뭔가 나요. 거기 흙이 있고 햇빛을 받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필요해요. 머릿속에 뭔가 빈 공간만 있으면 항상 밈이 침투합니다. 근데 밈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가 만든 밈은 거의 없어요. 누군가가 만들어서 지금 자기한테 밀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두뇌라고 하는 그 스페이스는 이 세상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밈들이 경쟁하고 있는 전쟁터예요. 그래서 콜라 회사는 그 전쟁터에 콜라라고 하는 카테고리에는 코카콜라 넣기 위해서 기를 쓰는 거고, 스마트폰에는 삼성과 애플이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서. 그죠? 그래서 그 브랜드 전쟁이 바로 밈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밈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라는 게 35억 년 전에 첫 번째 복제자가 생겼고 200만 년 전에 밈이라고 하는 두 번째 복제자가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OS에 담겨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언어가 대표적인 밈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생 인류가 태어나고 제2복제자는 이제 DNA입니다. DNA. 문자, 이것도 밈의 전달 방법이죠. 문자도. 인쇄술도 밈의 전달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도 밈의 전달 방법이죠. 인터넷도 밈의 전달 방법이고, 스마트폰으로 이제 밈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쩌면은 인간이 멸종하고 힘만 남는, 테크놀로지 밈만 남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그게 이제 제3의 복제자가 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팀이 나타나는 거에 대한 영화를 몇 개 소개드렸는데요. 이게 트랜센던스라는 영화, 그 다음에 이제 2058년 제네시스라는 영화에 인간이 멸종되고 팀이 세상을 지배하는 제3의 복제자가 스스로 진화의 원리를 가지고 진화되는 그런 세상, 디스토피아라고 얘기하죠. 그런 얘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의 주인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체어는 나의 주인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DNA가 나를 지배하는 하드웨어의 주인이냐, 정신인가, 이성인가, 밈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의 진정한 주인이 내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시대가 행운인 건 도그마와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과학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다 과학을 얘기하는 거고, 굉장히 많은 사회과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은 이걸 얘기합니다. 도그마나 이데올로기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저와 차이인데, 도그마와 이데올로기는 변하지만 과학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 민, 킴.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람들이 알게 된 게 한 20년, 3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팀이라는 개념은 생긴 지가 한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첨단을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8강에서 제가 집단행동의 원리와 국가의 흥망성쇠 설명드렸는데, 이거 다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두 개 나라가 왜 달라질까? 북한이 30년 전에 중국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역전됐을까?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질서. 이 에카스네의 질서를 이 사람들은 배급 경제를 선택했고 우리는 시장 경제를 선택했다. 미국과 멕시코는 왜 차이가 날까? 멕시코는 이권 경제가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있고 여기 혁신 경제가 주도하고 있다. 이 차이가 엄청난 국가의 차이, 그 속에 사는 인간의 운명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낸시 올슨의 집단행동의 원리라는 책에서 이런 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원리를 설명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좋은 가치를 만들 수 있지만 힘을 합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무임승차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면 이런 조직을 여러 사람들이 뭉쳐서 뭔가 다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조직을 만들 때 그 중에 몇 명한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만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도 이렇게 돼야만 결성이 되고 정당도 이렇게 돼야만 결성되고 기업도 이렇게 해야 돼야만 결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직 내에서 어떤 리더들이 더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가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전체를 위해서 좋다는 어떤 그런 원리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책에서 9개 함의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공공재는 소수 집단에게 유리해지게 만들어지므로 조직되지 않은 다수의 손해에 입각해서 형성된다. 두 번째는 안정된 사회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집단 행동을 위한 조직이 집적되어 간다. 이권 집단의 누적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안정된 사회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거죠. 소집단은 강한 조직력을 가지게 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긴 하나 파국의 회장까지는 소멸되지 않는다. 아까 그 설탕의 그 소집단, 세계 회사가 60년 동안 존재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권 집단은 사회의 효율성과 소득을 감소시키고 정치적 분열을 만든다. 이 이론은 그 전통 경제학 이론하고 굉장히 다른 겁니다.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해서 리카르도나 그 네오클래시컬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통 경제학하고. 그 다음에 폭발적 이권 집단은 사회 전체를 번영하게 하려고 한다. 이권 집단은 개인에 비해 많은 논의가 있어서 결정이 느려진다. 그 다음에 이권 집단의 누적은 신기술의 도입을 늦추고 환경 변화에 저항하는 진화에 어렵게 하는 거죠. 큰 규모의 이권 집단을 결성되면 그들은 배타적이 되고 구성원에게 배타성을 합리화하는 도구마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킨다. 그 다음에 다양한 이권 집단이 축적되면 규제와 정보의 역할 및 갈등 조절 기질이 복잡해지고 그러면 대부분의 조직되지 않은 사람은 착취당하게 되고 이게 G4, G5 얘기죠. 이런 구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가 생기고 이게 5GI 이론하고 딱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 국가는 망한다는 겁니다. 망하는 과정에서 민생이 도탄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국가마다 다른 공공재인 질서, 이권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근데 이권 집단의 누적을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기업의 성패, 이것이 기업의 성패, 국가의 흥망, 소속원들의 소득을, 행복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서를 만드냐가 무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9강에서 그걸 좀 더 연장해서 역사의 일반 법칙과 국가 번영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재인 질서를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권 집단의 누적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런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데올로기나 도그마가 아닌 과거로서의 역사의 일반 법칙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수많은 역사에 대한 원리가 있었지만 저는 에카스 원리가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할 수 있다. 역사는 진화하는 복잡 적응계. 이게 에볼루셔너리 컴플렉스 어댑티브 시스템이라는 걸 잘 아시죠? 진화하는 복잡 적응계. 그래서 역사관이 순환 역사관, 목적 역사관, 지정학적 역사관, 환경 역사관, 영웅사관, 민중사관, 민족사관도 다 있지만 별점 불가는 있지만 에카스 이론으로 역사를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설명한 거고요. 거기서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가 나오죠. 국가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서 벤시 올슨 교수는 특정 지역에서 다른 유랑도둑을 다 몰아내고 독점적으로 이권을 가취하는 범죄를 독점한 정주형 도둑이 바로 국가의 정의라는 겁니다. 데피니션. 이걸 갖다가 모든 국가가 이제 이렇게 거의 모든 국가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걸 설명드렸고 곤란이 생기면 이런 국가가 생깁니다. 지금 이슬람 스테이트가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클랩토크래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클랩토크래시. 클랩토라는 게 도둑이라는 뜻입니다. 러시아 아니 그리스 말로. 클랩토크래시는 도둑으로서의 국가예요. 지금 지구상에 한 200여 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80%는 거의 90%가 클랩토크래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둑질하기 위해서 권력을 갖는 거고 말로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로 그렇고 실제로 이명박 정부 보면은 클랩토크래시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도둑질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는 겁니다. 국가의 권력이 바로 목적이 사업 모델이라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한.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 역사에 나타난 몇십 개의 나라들이 그 다 그 창업자들이 유랑 도둑에서 정주영 도둑으로 되면서 왕이 됐다. 그런 걸 이제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국가를 만들면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 국가는 위대한 거, 왕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너희는 절대 충성할 존재, 위대한 존재, 이렇게 이데올로기로 주입을 하거나 도구마로 주입하는데, 그거는 바로 도둑이 그 도둑질을 계속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 보면 뻔히 그런 거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주체사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런 국가의 존재를 우리가 한번 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60년 내지 72년 만에 국가가 이제 망해가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이 원리를 설명하는데, 올슨이 이론에 맞다면 기존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법 질서가 형성되어 이권 집단이 적을 때 국가의 성장률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개혁과 혁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역사 1번 법칙으로 건국 초기의 수십 년간은 캐즘, 이게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벤처 사업에도 나오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극복하면 수십 년간 번영하게 되고, 집권 집단의 서서히 누적되므로 한 60년 내지 70년이 지나면 경직되고 쇠퇴하고 혼란이 시작되고, 지배층이 스스로 결코 극복하지 못해서 새로운 국가는 탄생은 변방에서 생겨난다. 이게 역사의 일반 법칙이라고 이제 제가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를 쭉 설명드렸죠. 예를 들면 조선 같은 경우에 태조가 나타나서 고려의 그 무질서를 붕괴시키고 또 질서를 잡았는데 역시 도둑입니다. 근데 태종이 이제 권력 투쟁을 통해서 왕제난도 있고 굉장히 혼란하다가 그때까지 한 16년간, 한 20년간 혼란 후에 세종이 딱 집권하면서 32년인가 집권하는데, 그때 엄청나게 국가가 발전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조가 그 단종을 이제 폐위하는 과정부터 이제 조선이 망하기 시작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G3가 그때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G5가 5가 커지고, 근데 특히 그 조선 같은 경우는 양반들은 군대도 가지 않고 세금도 안 냈어요. 그리고 노비들을 양반들이 그 노비를 삼았기 때문에 걔네들한테도 세금을 안 걷게 했고 군대도 안 갔습니다. 오로지 양민들만 세금을 내고 군대를 갔더니 아주 비참했잖아요.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고 그러다 이제 결국 조선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일본한테 망한 거죠. 그리고 36년간 우리가 일본의 노예가 된 겁니다. 우리 거의 전 민족이. 그래서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이럴 때 다 초기에 어떤 혼란이 끝나고 나서 이때 엄청난 번성을 한 원리. 이게 바로 그 집단 행동의 원리에 딱 맞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쇠퇴해가는 원리. 그걸 일종의 증명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특히 지금 1940년도에 태어나서 2차 전쟁, 6.25 전쟁을 겪고 1960년에 4.19와 5.16까지 일종의 한 15년간 혼란을 겪은 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박정희가 위대해서라기보다는 어쩌면 이건 역사 1번 법칙이다. 그 이유가 하나가 옛날에 있던 이권 집단이 다 무너지고 도구마나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안정된, 전쟁이 없는 안정된 질서에서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왔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한 것이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토지개혁이다. 토지를 나눠줘서 몇천 년 동안의 그 마름, 소작인 니들이 다 자영농이 됨으로써 일을 열심히 해서 자기 자식을 소를 팔아가면서 대학에 보낸 우리 민족의 그 어떤 기본적인 저력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지, 박정희라는 사람 때문에 발전한 거. 그 사람도 열심히 했지만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였고요. 근데 바로 우리가 이제 70년 딱 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개방과 통일. 개방이라는 건 결국은 성벽의 길이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1871년도에 독일이 왜 성공했는지, 왜 일본이 성공했는지, 그 다음에 통일에 의해서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통일은 바로 성벽의 길이를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봉건제도를 붕괴시키는 건 성벽의 높이를 낮추는 겁니다. 계급 질서를 없애는 게 바로 성벽의 높이를 낮추는 거죠. 그 다음에 봉건 계급이 타파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도구마와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되는 게 중요하고 시장 경제의 활성화가 중요한데 저는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학자들하고 얘기하면 변호사들 우리나라 사람들 시장 경제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좌파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신자유는 바로 시장의 경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장의 경쟁은 모든 사람한테 같은 기회를 주는 게 시장 경제예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처음에 시장 경제를 얘기할 때 굉장히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설탕을 소수 사람들이 이권을 차지하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정규직까지 뭐 5%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갖게 해주는 게 바로 시장 원리에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원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일물 일가의 법칙입니다. 모든 물건의 가격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 노동자는 1억 원 받고 그거 하청업체는 2천만 원 받는데 같은 노동을 하면서 이거는 전혀 시장 공제가 아닌 바로 이권의 어떤 카르텔이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 진보인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너희들이 진보가 아니라 너희는 반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사가 그거를 증명해 줄 겁니다. 제가 못하는 거를. 그 다음에 민주정치. 민주라는 게 결국은 뭐죠? 상위 G1, G2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G4, G5도 투표권이 갖고 정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면 바로 소수가 이권을 집권 다 가져가고 클랩토크래시들이 날뛰고 그다음에 낭비하는 그런 걸 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민주제도라고. 민주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이런 걸 잘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권 집단의 누적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정권 교체를 함으로써. 그다음에 정부가 기능을 잘 해야 됩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도덕 집단인데 그리고 이권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로비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권을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정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약 준수를 국가가 강제하게 하고 사적인 폭력을 금지하고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보장을 해주는 게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이 중에 핵심이 바로 폭력을 독점하는 게 국가입니다. 군대를 국가만이 행사할 수 있고 경찰력은 국가만이 할 수 있고 감옥에 넣는 거 국가만이 해야지 누구나 다 나한테 기분 나쁘면 서로 쏘고 폭력 소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국가라는 게 그런 존재라는 거죠. 성벽의 구리를 줄이는 개방, 그다음에 성벽의 높이를 낮추는 계급 철폐, 그다음에 집단의 주기적 교체라는 민주제도. 이 세 개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권 집단의 누적은 점점 심해지고 개방적 시장 원리 혁신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계급이 오히려 격차가 커지고 있고 권력이 약탈적이고 현재 그다음에 간접민주제가 한계가 달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쇠망의 기운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10강에서 자 그럼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아까 우리 권 선생이 좋게 말씀하셨는데 경물, 치지, 수신체가 치국평천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경물 그게 물건이 있는 그대로 봐라. 그게 과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 사이언스라는 제대로 된 사이언스를 하라는 거거든요. 치지 그걸 제대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식론에 가는 거 제대로 인식하라는 뜻이거든요. 경물, 치지 그 다음에 뭐죠? 수신 그 다음에 소매틱 같은 걸 통해 갖고 이제 수신하라는 거죠. 치고 수시제가 그럼 이제 가정을 화목하게 되고 여기 제가 약간 실패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 위대한 유전자를 안 물려주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제가 그 다음에 치국을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치국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경물도 얘기했죠. 치지 얘기했죠. 수신 했죠. 그래서 이 에카스 아카데미가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경물, 치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그게 대학, 대인지 대인지도 큰 인물이 되는 그런 길을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 얘기를 하는데
국가의 성공이나 기업의 성공, 결국은 이권 집단을 통제하는 것과 뭐라 그랬죠? 제가 상생 질서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생 질서, 어떤 상생 질서를 만들 것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성공한 나라, 실패한 나라, 핵심이 바로 이권 집단을 통제할 수 있느냐, 상생 질서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성공한 나라를 제가 이제 쭉 설명드렸죠. 성공한 나라가 약간 다른 모델들이 있는데, 싱가포르는 관료의 부패를 척결하는 질서, 그 다음에 주거복지를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는 약간 큰 도덕적 성격이 강하고, 일가가 독점하고 있죠, 리가니가. 그래서 민주화 인권을 실행하면서 국가를 번영하게 열심히 했는데, 그 목적이 리가니와 자기 일가의 어떤 도덕질을 더 많이 하기 위한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걸 너무 잘해서 경제는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근데 그걸 아주 소수가 독점한 겁니다. 호주, 개방적 혁신경제와 자유민주제도. 제가 이 혁신경제, 개방형을 자꾸 얘기하는 게 바로 시장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유민주제도. 근데 정당이 포괄적 이익 집단, 이게 함이 5번째 나오죠. 6번째인가? 포괄적, 정당이 이런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 전체를 위해서, 국민 전체를 위해서 포괄적 이권 집단이 돼야만 그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당이 아주 소수를 위해서만 일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부문의 개혁, 정치가가 관료를 통제하고 강한 한일 정책을 써서 호주가 엄청난 성공을 합니다. 지난 15년간.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대단히 성공한 나라죠. 다 국민들이 행복합니다. 개방적 시장경제, 핵심경제, 그 다음에 자유민주제도, 포괄적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의 70%를 포괄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위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모든 노동조가 잘 되려면 국가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질서가 상생 질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이기 때문에 현대차 노조가 5만 명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치열하게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공무원 노조가 불법 노조지만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자기네들 이익만 점점 확대되는 그런 경향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 그다음에 유연 안정성, 이게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도 개방경제와 혁신경제, 넓은 피런티어와 시너리 지역과 민주제도, 그다음에 이권 집단을 통제하는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없는 법들이죠, 이런 게. 플럼북제도, 리커법, 링컨법 이런 것들. 스위스는 약간 다른데, 이것도 이제 시장경제, 혁신경제고, 이건 직접 민주주의로 굉장히 강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1년에 100번씩 국민투표를 합니다. 사람 뽑는 투표도 하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투표를 해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수단인데, 앞으로는 아마 수많은 나라들이 이쪽으로 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 그러니까 국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비자 협동조합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유연 안정성, 해고가 무지 쉽습니다. 그 대신 해고돼도 잘 살 수 있는 복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질서가 만들어지려면 여기서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독일 같은 거, 독일도 이제 이런 공통점이 있고, 기술 경쟁력과 히든 챔피언이 있고, 보편적 복지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 이제 망한 나라들을 보면 퍼퓰리즘과 비대한 가치 경제, 독재 정통, 선별적 복지, 그다음에 민주제도가 취약한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스페인, 그리스, 이태리는 이미 망해서 우리나라가 추월했습니다. 이미 이 엄청난 이 대단한 나라들을 우리나라가 추월했어요. 몇 년 전에. 멕시코,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폐쇄적인 이권 경제, 그다음에 1% 관료가 부정부패, 국가는 진짜 도둑이고 마피아 국가, 그다음에 계급격차 크고 복지가 빈약하면 결국 국가 전체가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클랩터들이, 도둑들이 훔치를 잘 못하는 거죠. 하기 힘들고. 1번 내수, 어떤 일종의 이 폐쇄적인 경제, 그다음에 정치와 부패가 엄청나게 낭비하는 거, 고령화 실패, 그다음에 핵발전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은 망해서 우리나라가 3년 내에 일본을 추월합니다. 대단한 것, 대단한 사건이죠. 대한민국은